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주요 경기 빅매치 해외 축구 전문 기자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있었던 경기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예.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도 대회 전부터 부상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예. 우려가 있었는데 그랬죠. 호주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리스크로 지적되던 부분이 일단 벤제마가 부상 후 빠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크게 리스크로 이제 얘기가 됐던 부분이 포그바하고 칸테가 동시에 나가면서 부상 후 아웃되면서 이제 중원을 완전히 갈아치워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좌우 풀백을 너무 조금 뽑았다. 그러니까 클라우스도 뽑지 않았고 오른쪽 풀백인 그리고 또 이제 왼쪽 풀백인 리카디니와 또 이제 페르랑 맹디 이게 가장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풀백 자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과로 증명했다. 데시앙은 이번 대회가 끝나고 지단이 부임한다는 얘기들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감독으로서 호주와 첫 경기 4대1로 이겼고 또 앞서 열렸던 덴마크와 튀니지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예상대로 프랑스가 D조를 1위로 나섰는데요. 많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선발 명단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조금 특이하게 나왔었거든요. 왜냐면은 최근에 프랑스가 백스리 포메이션을 많이 썼어요. 3-4-1-2 포메이션 형태로 많이 가져가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풀백들을 많이 뽑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3-4-1-2 포메이션을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경기가 어쨌건 간에 호주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려고 4-3-3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더 특이한 게 그리즈만을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하는데 그리즈만을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닌 메짤라로 배치를 시켰죠. 그러면서 사실상 그리즈만은 프리로처럼 움직였어요. 그리고 후방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서 플레이메이킹에 관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좌우 풀백에 원래라면 테오 에르난데스가 거의 주전으로 많이 나왔었지만은 그건 백스리였을 때였고요. 포백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는 테오 에르난데스의 친형인 리카 에르난데스가 왼쪽 그리고 벤자민 파바르가 오른쪽. 그 데샹 감독은 그 풀백을 쓸 때 보수적으로 조금 나서는 편이잖아요. 풀백에 좀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선수들을 세우는데 그렇게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난 대회와 비교한다면 리빌딩이 좀 많이 됐고 미드필드 라인도 말씀하신 칸테 포그바가 빠지면서 라비오 추아메니가 조금 더 영향력을 높이기도 했었고 무엇보다 벤제마 선수가 이번 대회 큰 기대를 받았는데 부상으로 빠진 자리는 여전히 많은 나이에도 권장을 보이고 있는 연계왕 올리비에 지루가 뛰었고 음바페 덴벨레 최근에 각자 리그에서 폼이 좋은 선수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 조금 낯설죠. 예전보다 스타 선수들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호주는 정말 변화가 많은 팀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호주가 그 코로나 기간에 대륙이 이제 봉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경기밖에 뛰지 못한 선수들이 대거 가세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나마 호주가 좋은 포지션이 중원하고 골키퍼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그 중원에서도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흐루스티치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벤치로 내려가 있었죠. 하지만 에런 모이랑 어비는 여전히 나오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삼각편대는 J2 리그에서 뛰고 있는 듀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딘과 레키 여기서도 조금 익숙한 선수는 레키 한 명밖에 없는 거고 아시안컵 우승 멤버죠. 그리고 폭백도 베이치 한 명 정도 제외하면 왼쪽 풀백으로 나온 베이치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조금 생소한 선수들로 나올 정도로 좀 문제가 많았던 선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과 함께 16강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스타들이 많았던 호주인데 근래 들어서는 가장 약한 호주라는 평가도 있었고 아시아 예선전에서도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를 보이지 못했거든요. 안 좋았죠, 도리어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선제골을 호주가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레키가 돌파를 잘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약간 불의 사고도 있었죠. 전환 패스 자체는 좋았어요. 측면을 되게 뽑아주고 레키가 돌파를 하는데 혼자 조금 리카 에르난데스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가 리카 에르난데스가 쫓아가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크로스를 구딘이 마무리 지었는데요. 안 그래도 이게 리카 에르난데스가 원래도 이 선수가 부상이 많고 이번 시즌에도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못 나오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리카 에르난데스를 선발 출전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데시안 감독이 리카를 썼다가
부상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네. 프랑스 입장에서. 뭐 부상이기도 했지만 뭐 레키 선수가 잘 감아갖고 좋고 뭐 침도 네. 좋았고 호주가 잘 넣으면서 이 경기에 앞서서 이제 사우디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있었다 보니까 네. 그 카타르 이란의 무기력한 모습을 이 사우디와 호주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뒤집어주는구나 뭐 이런 네. 느낌도 있었고 실제로 이 장면 말고도 전반전에 좋은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선제골 이전까지는 프랑스가 경기를 지배했었어요. 예. 근데 딱 불의 일격을 맞고 나서 이때부터 프랑스가 조금 흔들리면서 특히 라비오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라비오의 패스 실수에서 이제 호주의 역습들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듀크의 이제 오른발 슈팅이 굉장히 강력하게 근데 살짝 빗나가기도 했었고요. 이것까지 들어갔다면 솔직히 이제 프랑스가 아무리 강해도 심리적으로 쫓길 수가 있었는데 이게 빗나간 게 프랑스에겐 다행이었고 또 전반 막판에도 혼전이긴 했지만 잭슨 어빈의 헤더 슈팅이 또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면서 좀 호주 입장에서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이 장면에선 요리스가 예. 좀 판단 미스가 심했죠. 그러니까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미동도 안 하고 쳐다보다가 뒤늦게 움직였는데 골대 맞고 나갔었죠. 이거 실점했으면은 요리스는 두고두고 박제됐을 겁니다. 예전에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시먼이라고 굉장히 위대했던 잉글랜드 골키퍼 있잖아요. 호나우지뉴한테 그 넘어가는 그거 먹히고 나서 두고두고 놀림감 됐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력의 하향세를 맞이하게 했었는데 여기 운 좋게 골대가 지켜줬고요. 말씀하신 프랑스는 선제골을 내준 이후 빠르게 뒤집긴 했어요. 특히 이제 라비오의 활약이 좀 좋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리카 에르난데스의 동생인 테오 에르난데스가 교체 투입됐었죠. 부상당한 형을 대신해가지고 그 테오 에르난데스 워낙 공격력이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크로스를 올린 거를 라비오가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고요. 이러면서 라비오가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 전까지는 실수가 많았었는데 딱 이러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 장면에서 이제 가로채가지고 근데 이 가로챈 장면에서도 보면은 애킨슨 오른쪽 풀백인 터치가 완전 여기까지 튀었어요.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을 왜 이렇게 공을 못 다루는데 시도했는가 싶을 정도로 뒤에서 괜히 돌리다가 뺏기고 이제 바로 카운터를 맞았죠. 그래서 라비오가 가로챈 거를 음바페가 패스를 다시 줬고 라비오가 여기서 이제 컷백 준 거를 지루가 마무리를 한 거죠. 결국엔 전반전에 뒤집었고 또 후반전에 이제 세기골까지 나오면서 프랑스가 경기를 이제 완승으로 마무리했는데 저는 이 장면도 놀랐습니다. 덴벨레 크로스 자체도 대단했지만 음바페 선수가 그렇게 헤더로 골을 넣는 모습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피지컬이 좋은 호주를 상대로 두 명 사이에서 버텨내고 타점 좋고 정확했어요. 이 골 이전까지는 음바페가 좀 욕심을 많이 부렸었거든요. 그래서 슈팅 5번이 다 그냥 빗나가고 결정적인 득점 찬스도 많이 놓쳤었는데 이 장면에서 멋진 골을 넣었죠. 첫 유효 슈팅이 골. 그게 오전 6기였던 거였죠. 게다가 이제 뭐 리그 기준으로 봐도 음바페 선수가 통산 217골을 넣은 것 중에 헤더골이 8골밖에 없었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뭐 10골도 채 헤더를 못 넣었던 선수가 월드컵이라는 중요한 무대에서 또 하나의 좀 무기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닌가. 그리고 덴벨레가 이 경기가 완전히 삘 받은 날이었어요. 그 덴벨레가 원래도 잘할 때 잘하고 못할 때는 좀 기복이 있잖아요. 근데 덴벨레는 잘하는 날에도 성공률은 떨어지는 선수거든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좀 모험적인 패스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이 경기는 패스하는 족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 덴벨레가 아닌데 이러면서 경기를 봤었습니다. 덴벨레, 음바페가 모두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세기골이 나왔고 여기에 또 헤더골을 넣은 음바페가 본인의 장기인 돌파에 이은 크로스 심지어 뭐 주발이 아닌 왼발로 크로스를 정확하게 보내서 지루의 헤더까지 나왔어요. 뭐 이 장면은 지루의 전형적인 골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수비랑 조금 충돌하면서까지 넣었는데요. 결국 이 골을 통해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프랑스가 완승이었다고 볼 수 있고 경기 최우수 선수를 근데 음바페가 받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음바페 선수가 확실히 그 속도감은 괴물이고 그리고 또 이제 돌파도 잘하고 하긴 했는데 이 경기에서 조금 무리수를 던지기도 하고 결정적인 찬스도 놓치는 등 좋은 모습과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바페라는 좀 이름값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기록을 보면은 드리블 시도는 많이 했지만 성공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었고 전반적으로 슈팅도 정확성이 떨어졌던 음바페였습니다. 빅찬 스미스가 2번 떠있죠. 그래도 이제 음바페 선수가 뭐 어린 나이에 지난해 월드컵 주역으로서 벌써 이제 7번의 월드컵 선발 출전에 5골 1도움에 빅찬스를 5개나 만들었으니 영향력은 입증이 됐지만 그러니까 펠레에 이어서 10대 선수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선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10대 선수로는 뭐
펠레와 함께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기도 했었죠. 지난 월드컵 때. 사실 은바페 선수가 MON을 받았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도 지루 선수가 훨씬 좀 주목받아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지루가 이 경기에서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이제 A매치 51골로 앙리와 함께 프랑스 역대 최다골 기록자로 등극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루가 골 넣고 상당히 감격스러워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고, 지루가 교체아웃 됐을 때도 대장 감독이 막 이렇게 토닥이면서 막 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루가 프랑스 선수 역대 최고령 월드컵 출전이었고요. 당연히 최고령 월드컵 골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저 밀러 있잖아요. 로저 밀러가 그 1994년 월드컵 때 최고령 멀티골을 기록한 게 만 38세였거든요. 근데 지루가 두 번째로 최고령의 나이에 멀티골 넣은 선수 등극했어, 월드컵에서. 만 36세로요. 결국엔 이제 벤제마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벤제마가 뭐 과거 그 사건으로 또 배제됐을 때 떠올랐고, 또 이번에는 벤제마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떠오르면서 프랑스의 약간 좀 소방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지루가 조금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그 51골로 상당히 많은 골을 넣긴 했지만요, 월드컵이라던가 유로에서는 본선에서, 예선 말고 본선에서는 이제 조금 골이 없었던 것 때문이었거든요. 일단 그 월드컵에서는 12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경기 이전까지. 특히 지난 월드컵 때 우승을 했지만은 지루는 무득점이었죠. 그래서 좀 얘기들이 있었죠. 물론 뭐 지루가 정말 헌신하는 것들이 많긴 하더라도 그래도 무득점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프랑스는 정작 최전방 공격수, 주전 최전방 공격수가 무득점일 때 우승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98년 때도 그랬고, 기바라 씨가 이제 무득점 우승을 했었는데, 지난 월드컵 때도 그랬었죠. 그래서 제 몫은 다했지만 골이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골까지 터뜨렸다라는 것이고, 뭐 당장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유로에서도 프랑스가 아쉬웠을 때도 지루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득점이 없었고, 유로의 본선에서도 11경기에서 3골이면은 어쨌건 간에 지루의 평소의 득점력을 고려하면은, 그래서 큰 경기에 지루 쓰기는 좀 아쉽지 않냐는 얘기들이 프랑스에선 있었거든요. 물론 이번 호주전 같은 경우 호주가 뭐 좀 약한 팀이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거나 지루가 그런 부담을 털어냈다는 것은 그렇죠. 이번 대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레반도프스키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레반도프스키는 그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고 지루는 이겨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지루가 정말 많은 나이에 제2의 전성기를 좀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명의 주목할 선수가 또 역시 조금 하향세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던 그리즈만이에요. 뭐 그리즈만이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더 놀라운 거는 축구도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즈만은 마지막 파이널 패스를 굉장히 잘 넣는 찬스 메이커이자 또 직접 해결하는 해결사였잖아요. 에이스 역할을 그동안 맡아왔었는데요, 프랑스에서. 근데 이 경기에서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이걸 너무나도 잘하면서 포그바의 공백을 대체하는 걸 넘어서 저는 포그바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이 경기에서 일단 찬스 메이킹이 6회였고요. 크로스도 6회 시도해가지고 5회를 성공시켰고요. 빅찬스 메이킹이 3회였고 도움이 없었거든요. 은바페 때려야 돼요. 그리즈만이 해결했어야 됐다. 은바페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랬었는데요. 그 중에 이거는 뭐 그리즈만이 찬스 메이킹 한 것들은 다 빼고요. 얼마나 플레이 메이킹이나 이런 것들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리즈만이 측면으로 전환해가지고 패스를 길게 넘겨준 거에서 이제 공격이 전개돼가지고 슈팅까지 나온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평소에 그리즈만에게서 볼 수 없는 플레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좌우로 전환도 막 해주고 길게 뿌려주고 완전 플레이메이커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할 때든지 또 유로에서 준우승할 때나 또 아틀레티코에서 전성시대를 보낼 때는 최전방에서 자유롭게 골을 노리는 선수였는데, 은바페의 등장과 함께 조금은 이제 역할에서 뭐 이제 보조자가 되긴 했지만, 그 포그바가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롤을 또 최근 아틀레티코에서 좀 광범위한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즈만이 또 한 번 진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리고 이게 그리즈만이 어쨌건 간에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는. 근데 앞으로 선수 경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프랑스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는 은바페 중심의 팀이 되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즈만이 이렇게 보조자 역할을 잘해준다면은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사실은 뭐 킴펜페 선수가 이번 대회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는데, 뭐 물론 킴펜페를 아주 뭐 믿을 수는 없지만은 우파메카노가 새로운 또 프랑스 수비라인의 기대주로서 이날 굉장히 잘했어요. 원래 우파메카노는 프랑스 대표팀만 오면은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는 대표팀과 거리가 있었잖아요. 안 뽑혔는데 이 경기에서 원래 본인이 서는 오른쪽 센터백이 아닌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정말 잘했거든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합 승률이 무려 88.9%였어요.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공중볼 경합 승률도 75%였고요. 가로채기도 3회였고요. 태클도 4회에 태클 성공률이 75%였고요. 더 놀라운 게 패스 성공률이 95%였거든요. 이 경기에서 우파메카노가 왜 검은 베켄바워로 독일에서 불리는지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수비적인 능력 자체는 코나테가 저는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라이프치히 시절에 수비수는 일단 수비적인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코나테를 더 좋아했었지만은 우파메카노가 항상 평가가 더 좋았거든요. 그건 우파메카노가 툴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파메카노가 볼을 끌고 전진하는 능력도 있고 패스 능력도 있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준 경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경기에서 우파메카노가 그리즈만이 옵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갈 때 그때 이제 환상적인 롱패스를 연결해줘가지고 그리즈만이 이제 그 크로스로 올린 거를 음바페 이거 골문 앞 빅찬스였거든요. 이거 완전 득점 찬스였는데 놓치는 조금 무를 범했었고요. 평소에 음바페라면 가볍게 툭 마무리할 수 있는 건데 괜히 뭐 아크로바틱한 슈팅을 시도하려다가 하늘로 날리기도 했었고 또 요 장면도 찬스 메이킹이었어요. 그러니까 볼을 끌고 가가지고 스루패스 찔러준 거를 이제 음바페가 받아가지고 슈팅을 한 게 이제 수비한테 막힌 장면이었죠. 결국에는 공격 미들 수비 라인에 또 새로운 스타들 지루, 그리지만 우파메카노가 새로운 척추 라인을 또 형성을 하면서 뭐 이번 대회 프랑스 사실은 뭐 예전 그 우승 멤버보다 뭐 밀도나 정신력이나 뭐 특히 지난 유로 대회 때 아쉬움들을 포함해서 우승 후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물론 호주전이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번 경기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전 그러니까 특히 우파메카노는 바란이 복귀하더라도 그냥 코나테가 이제 벤치로 가고 우파메카노가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경기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아까 두 개만 이렇게 보여드린 거지 기점이 되는 패스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선제골 기점도 우파메카노 패스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기점 역할을 했었고요. 또 이제 테오는 확실히 진짜 폭주기관차입니다. 그 스피드 절대 못 막아요. 진짜 계속 치고 가면서 컷백이랑 크로스랑 올리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리즈만의 변신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라비오는 뭐 처음엔 조금 부진했지만 결국은 영웅이 됐고 이 경기에 어쨌건 가장 중요한 골과 가장 중요한 도움을 올린 게 라비오니까요. 그리고 뭐 음바페와 덴벨레도 그들의 개인 기술은 누구도 막기 힘들고 지루의 그런 어쨌건 득점력까지 상당히 그리고 헌신적인 공중볼 싸움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쉬웠던 거는 요리스의 그런 좀 단순히 그 골대 맞은 것만이 아닌 킥 처리가 늦어가지고 상대 압박에 뺏길 뻔한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런 거는 특히 호주가 아닌 다른 강팀들이면은 뺏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스가 위험했다. 매냥이 부상 후 빠진 거는 조금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매냥이 왜냐면 최근에 데시앙이 매냥을 중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리스크가 보였고 파바르는 개성이 없었다. 역시 오른쪽 풀백에 좀 약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쿤데가 나온다고 해도 공격적으로는 그렇게 좀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그렇긴 하죠. 뭐 약점이 있긴 해도 뭐 현재까지 우리가 봤던 경기들을 봤을 때는 프랑스가 뭐 이번 대회 충분히 이제 상위권의 전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23일 수요일 밤에는 또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실 경기가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기가 있는데요. 뭐 독일 전문가로서 이제 한준TV가 김현민 기자의 독일과 일본 프리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에서 세밀한 경기 분석과 프리뷰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스토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